예, 8월 20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기리보이, 영기리보이가 있다면 시기보이, 영시기보이 있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시기보이 박영식입니다. 야오, 좋습니다. 평론보다 진행. 이제 진행의 참맛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지 벌써 며칠 지났는데 그 얘기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결과가 또 나왔네요. 오늘 아침 진행할 때도 전당대회 얘기는 계속됐죠? 뭐 계속하고 있죠. 계속됐죠. 네, 민주당 또 신임 예. 김민석 지도부의 행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또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당대회에 수고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하고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치르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흥을 좀 돋우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승부처는 어디였는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되짚을 만한 대목은 또 어디인지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이 주셨는데. 예. 뭐 생각나는데 우리가 좀 결정적인 장면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뭐 송영길 후보가 단연 이번 전당대회 신스틸러라는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거 맞고 이 자유롭고 이 창의적인 연설과 이 화끈한 멘트들이 이 뭐 언론도 열광했고 또 이제 그 당원분들께서도 상당히 또 좋아하고, 심지어 상대 후보였던 정청래 후보도 막 뼈다귀탕 얘기할 때는 막 빵빵 터지고 그랬어요. 재미를 준. 그렇죠. 예.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재밌게 싸우면 예.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이제 악의적인 비난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위트 있는 그런 예. 어휘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박수도 보내고 좀 쉬라고 얘기하면서 뼈다귀탕 3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언제까지 검찰 개혁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전당대회를 좀 수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송영길 후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의 당선이 오히려 더 가능했다라는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페이머스한 유명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좀 노토리어스한 악명 높은 장면들도 전 있었다고 봐요. 예.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짚었던 이젠 수석 최고위원이시죠. 최민희 후보의 뭐 언론 취재 방해 논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 좋은 장면도 아니었고 민주당에게는 이제 앞으로도 더 부끄러운 그 역사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승부처는 저는 호남이었다고 봐요. 승부처는 호남이다.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승부처가 호남이었다라고 하면 그 호남의 기세를 몰아가서 서울 수도권에서 완전히 밴드웨건으로 이제 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투표를 같은 시기에 해버렸기 때문에 호남의 이 투표나 표심이 서울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의 과반을 만들어냈고 코어라고 부를 수 있는 호남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또 맞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공식인 거죠.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호남이 이제 허락을 해야만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다는 역사는 재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부처는 호남이었고, 좋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만 더. 여론조사도 승부처인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깊이 들어갈까요?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지금 이제 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양쪽 다 짚고 있는 건데, 승부처라고 한다면 호남과 여론조사인데 호남은 누구나 다 짚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셨던 유튜버 분들이나 뉴미디어 계열에서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뒤집었고 이것이 좀 더 많은 포션이 있었다면 아마 김민석 쉽지 않았다라는 식의 약간 불복성 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따로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 장면과 승부처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장애 권력의 전 퇴장의 시작점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결국 장애 권력이라고 하면 이제 팀 김어준을 말하는 건데 결국 김어준 씨가 이번에 3연패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합당 국면에서 한번 막혔고요. 두 번째가 평택을에서 조국 후보 지원해서 3등으로 막혔고 이번에 이제 당 대표도 김민석 후보 체제를 허용하면서 뭐 이게 좀 어폐는 있는데 원래 장외 권력이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장외 권력의 저는 퇴장의 서막을 알리는 저는 그런 선거로 일단 규정을 하고 싶고, 저는 뭐 박영식 앵커님 말씀도 전 다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판을 바꾼 포인트는 언제냐? 저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의혹 제기했을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좀 수세로 몰릴 때였어요. 뭐 예. 배신자론이라든지 뭐 사통통합 얘기하고 보안 사건 얘기하면서 완전히 정청래 후보가 완사이드하게 밀어붙이면서 심지어 그때는 정청래 바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일단 프레이밍 그렇게 짜였으니까요. 아니, 그때는 뭐 그쵸? 김민석 후보가 예. 뭘 해도 그 정청래 후보 프레임에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도 되면서 신천지 의혹 제기가 되다 보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판이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송영길 후보가 굉장한 부상을 했습니다. 예. 그 송영길 후보의 급부상이 결국 표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정청래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상당 부분 상쇄해준 효과가 있었고 예. 그때부터 김민석 후보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부울경 쪽에서 울산 승리 정도 그 기세를 잡고 나서부터는 초반 기세가 정청래 후보 꺾이고 나니까 예. 그때부터는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네거티브에 무대응을 해버리면서 예. 오히려 자기만의 플레이를 했고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선호 투표가 반영이 돼서 예. 54%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뭐 신천지 문제가 신천지로만 끝날 일은 아니고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예.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1인 1표라고 하는 것이 전 안전장치 없으면은 늘 이건 독이 된다라고 말해온 입장에서는 예. 당원 주권의 의미 그 1인 1표가 어떤 안전장치 위에서 정말 당원들의 참여와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 예. 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유령당원 문제나 이중당정 문제도 정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신천지 문제가 불러온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고민 그리고 장애 스피커들의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신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하나만 더 짚으면 예. 이번에 사실 이게 호남에서 표를 먼저 공개를 하고 예. 그 민심을 보면서 가는 게 순회 경선의 의미인데 안 그러면은 투표를 한나란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순회 경선을 하면서 호남과 서울 수도권 70%에 달하는 표를 동시에 투표를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호남의 표심과 서울의 표심이 좀 괴리되는 아하.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룰 세팅하는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영향력을 미친 그 지도부가 전 호남과 서울 동시 투표로 짰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만 이런 룰 세팅의 면에서도 전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잘 뚫어내고 저는 당선이 된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를 거뒀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신천지를 얘기하셔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에 신천지 전당 개입 관련 정당 가입 관련 사과 발표 이게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신천지 쪽에서요? 예. 속보가 좀 올라온 상태여서 이거는 내용을 오늘 오후 2시에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뉴스다이브에서 아고라도 예, 아마 다루겠죠. 근데 좀 웃긴 거는 예. 신천지가 본인들이 이게 김민석 후보가 당시에 신천지 의혹 이제 그 폭로를 하면서 예. 이 의혹이 실체가 있다까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신천지 쪽에서 입장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개별적인 입당을 한 걸 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픈해 버리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다 막 이런 이제 반응이었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글쎄요.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과문이 미리 배표된 게 있으면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사과문 전문은 또 오후 2시에 정당 가입 관련 사과 발표하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면 그러니까 될 것 같고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찔린 구석이 있으니까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사과문하고 선수 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짙게 들어서 예. 혹은 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반성하는 태도를 좀 정립해두는 거 아닌가 이런 양상으로 보여져가지고 더 수상해졌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아마 저 신인규 변호사님도 이거 모르시고 지금 말씀은 좀 몰랐습니다. 예. 이게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좀. 근데 이제 저는 예. 정당 혁신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예.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헌법 8조 2항에 나와 있기도 하고 예.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정당은 그냥 권력 집착 집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 문제를 포함해서 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뭐 대형 유튜버의 문제라든지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침범하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전 민주당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 발본색원에 전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고 신천지가 사과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 날까요? 전 그것이 시작점에 불과하고 이미 앞으로 수사가 돼 있고 수사도 되고 제도 개선까지 확실히 끝을 봐야 된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말미에 접어들었을 때 예.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도 친청계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팀 정청래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외 세력인 유튜버들까지도 여전히 김민석 당선인은 신천지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실체나 근거를 굳이 대지 않아도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사과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은 예. 저는 이거는 그 김민석 후보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지만 굳이 이 전당대회의 흐름을 과하게 이제 그쪽으로 꺾고 싶지 않아서 더 실체를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꽤 큰 사안이라고 좀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첫 메시지와 행보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면서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메시지로는 이제 창조적 수평 관계라든가 탕평 없이 능력 위주로 간다. 뭐 최고위원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고요. 행보와 관련돼서는 어제 이제 부산 일정, 부산 최고위 하면서 광폭행보다라는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첫 일성과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부분부터 뭐 그냥 편하게 저는 말씀해 주시죠. 이제 ABC를 갖다가 김민석 대표께서 활용을 해서 조어를 만드셨는데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ABC랑은 너무 품격에서 차이가 나고 내용도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어게인의 종말에서도 이야기했던 실용과 포용 그리고 우리 뷰리핑에서 하나 더 추가해 주셔서 효용까지 이야기했던 그 3용 노선에 대해서 affordability 그리고 브로드닝 그리고 컴피턴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삼용 정신을 그대로 ABC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노선이 정리됐다라는 게 저는 가장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그 노선대로 가면서 인사 면에서는 조금 더 당내 화합을 더 추구하겠다라는 그 큰 방향에서의 두 줄기가 저는 이미 인사와 어떤 메시지로 다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정무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왜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정말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고 법원에서 정치 개입을 넘어서서 정치 행위를 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걸 놔둔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전 충분히 경고하고 저는 탄핵까지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돼서는 후반부에 좀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 일단 말씀은 좀 주셨고요. 저는 다른 거는 워낙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최고위에서 조희대 발언하신 거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만약에 어딘가에다가 자꾸 흘리고 다니고 허락 없이 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퇴출시키겠다 최고위 자리에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뭐 필요한 얘기였다고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언론에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저는 그 대목에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 시작하시면서 이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이제 현장 최고위 자체를 이제 본인 임기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정당이고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걸고 있는 정부인데 우리 정당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 중앙 최고이고 어디에서 하는 건 현장 최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부산에서 하면 부산 최고위인 거고 강릉에서 하면 강릉 최고인 거고 서울에서 하면 서울 최고위 그냥 최고위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중앙 어디가 중앙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지방제에 있어봤기 때문에 지방 언론에 있어봤기 때문에 중앙 언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습관적 관습적으로 그렇게 좀 쓰죠. 그래서 지방 언론들이 그런 거를 되게 사실 불편해하잖아요. 왜 뭐 지방 분권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 국토균형 발전도 나오는 시대인데 왜 서울 수도권만 중앙이고 우리는 중앙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나왔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있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고 좋다. 저거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신임 대표로서 거제로 간 것도 좋았지만 부산 최고위 현장에서 어디가 중앙인지 가리지 말고 우리의 현장은 지방이든 서울이든 다 마찬가지다라고 고루 균형 있게 접근하는 거. 그거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인사 얘기하셨는데 어제 그러니까 수석사무부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친이명계 핵심을 불리는 문진석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안태준 의원을 조직부총장, 특히나 이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조직부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틀 전이죠. 한정혜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권칠승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뭐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능력 기준 배치고요. 관례에 맞춰 관례가 많이 파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관례에 맞춰서 당직은 선수에 맞춰서 뭐 삼선은 어디, 초선은 어디 이렇게 맞춰서 갔다. 그리고 인위적 탕평 인사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사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뭐 예. 많은 인선이 다 발표가 됐는데 예. 결국에는 그냥 총평하면. 네. 굉장히 무난한 인사예요. 무난한 인사. 그러니까 뭐 예. 누구에게 흠잡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한 인사다라고 박수치기도 조금은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무난하고 평이한 인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화합할 것이냐 이 고민 때문에 전 이런 식의 어떤 뭐 탕평 인사 내지는 네. 무난한 인사가 저는 된 거라는 데는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예를 들어 뭐 오세훈 시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상수로 봐야 되거든요. 열릴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올해 8월 다 갔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9월 달부터 하면 뭐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하고 하면 예. 별로 올해도 별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이제 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면은 빅매치가 열리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는 또 정치적 쟁점과 공방으로 뒤덮일 텐데 그럼 그 전에 혁신하려면은 지금 요 몇 달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민주당이 이 어려운 선거라고 하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예. 그 승리를 동력으로 해서 또 김민석 대표가 본인의 거취까지 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좀 짧고 고강도의 쇄신을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통합이라는 면이 신경 안 쓰일 수는 없죠. 그건 예.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색깔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가고자 하는 노선과 예. 아주 맞물리는 사람들이 저는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 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안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준비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강도의 혁신을 할 저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심을 바탕으로 한 능력 위주의 인선 더 박차를 가야 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뭐 거의 다 인사는 끝났는데 예. 남은 인사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랑 민주연구원장 있잖아요. 뭐 전략위원장도 남아 있는 것 뭐 같습니다. 전략위원장 예. 정도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전 남은 인선에서라도 김민석 대표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 그 선명성을 가지는 인사들이 좀 들어가서 합을 맞춰서 좀 같이 그런 개혁의 예. 강도를 더 높이는 것, 그러니까 당내 개혁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고강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혁과 관련돼서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 대표 우리 신인규 대표도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조언도 얘기하고 있죠, 드리고 저희가. 예. 혹시 뭐 하마평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예. 뷰리핑에서 뷰리핑에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예. 어느 특정인을 놓고 지금 뭐 예.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예. 그때까지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빠르게 써야 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루를 이틀처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래서 고강도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정당의 혁신이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좀 고강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바세. 저는 그렇게 예. 봐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대표가 지금 대표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예. 이제 그 안정의 무게를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당직 인선을 보면 일단은 대표적인 특징은 튀지 않는다가 있어요. 지금 문진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원들 중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크나큰 논란에 휩싸인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좀 강경파 의원들 발언 세게 하다가 오바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안태준 의원이나 한정혜 의원, 권칠승 의원, 박성준 의원 이런 분들이 특별히 어떤 기사에서 사고를 치거나 발언이 세가지고 기자들에게 뭐 책 잡히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고관여층 아니면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예. 무색무취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튀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했다라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문진석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루 평가가 좋더라고요. 예. 뭐 이제 당연히 뭐 하호영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분 두 분 다 장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락면에서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이 사람이 실력 없어? 라고 얘기하면 다들 함구할 만한 다들 어디에 대응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을 앉혔다라고 저는 보고 신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 시절도 그냥 무난하게 보낸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거.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대한 더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전 당대표 직속기구 같은 거 설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당대표 직속기구라는 것은 민주당 개혁
뭐 특별위원회 이런 것 같은 걸 만들면 거기에 위원장을 일단 특위위원장을 뭐 송영길 의원으로 두고 예. 그 밑에 외부 인사 같은 분들을 여러 명 또 두고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 옆에 계신 분이 하마가 될 수 있죠. 하마죠. 예. 저는 신인규 변호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마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묵시네우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